봅시다. 일단은 그 틀린 거 한번 보자. 몇 페이지였지 우리가 앞으로 오라고 하는 게 앞에서부터 83쪽부터 다 매겼니 혹시? 안 매겼니? 매기진 않았니?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별로 안 어렵죠 여기? 저 질문 있는데요. 질문하세요. 3번에 그 니은이 누가 주장한 거예요? 격의 불교라고 초기 불교가 들어왔을 때 중국에서 불교가 뭔지 잘 모르잖아. 경전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원래 중국에 있던 사상들 기반으로 불교를 해석한 거야. 이거를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안 나와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오답선지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83쪽 넘어가서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에 4번, 8번에 2번. 괜찮죠? 실제로 안 어려워요 여기. 실제로 안 어려운 부분입니다. 9번에 3번, 10번에 5번. 괜찮습니까? 그리고 85쪽에 11번 보면은 장님들 코끼리 막 얘기했죠 이거. 누구 얘기라고? 원효의 일심사상 얘기야. 저차원적인 부분에서 막 교리가 다르고 뭐 경전이 다르고 해가지고 서로 막 논란을 하는데 서로 싸우고 하는데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뭐라고? 다 같은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하는 거 그냥 해석을 다르게 한 거야.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산업을 통합하는 거. 일심사상 맞죠? 부처님 마음이 일심이랬지. 그래서 다투지 말라 뭐야? 과쟁사상. 들었죠? 수업? 네. 오케이. 자 86쪽 87쪽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틀린 거 2번에 몇 번이라고요? 2번에 4번. 괜찮니?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도가사상 94쪽에 95쪽부터 95쪽에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5번. 틀린 거 풀어왔죠 여기? 틀린 거 없죠? 넘어간다. 요게 안 어려워요 실제로. 96쪽에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1번 8번에 4번. 7번에 1번이 노자가 주장한 거예요? 그렇지 물 이거 노자가 물을 최고의 덕이라고 표현하면 무슨 단어로 나왔어? 노자가 물이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좋은 삶이라며. 근데 그거 예로 든 게 물이었죠. 최고에서는 뭐다? 물이다. 뭐지? 상선, 약수. 그치? 하는 거 보니까 수업 듣기 들었네.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이지. 저 위에 보면은 무욕, 무지, 알미 없게 하고 욕심이 없게 하고 무지랑 무욕이에요. 노자겠지. 인위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노자의 사상을 고르는 건데 1번이 상선 약수니까 1번이 정답이겠지. 허정은 누구 거에서 허정 기억나니? 허정 이것도 노자예요 노자. 허정의 수행을 하라고 그랬지. 상선 약수나 허정의 수행을 다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상국가가 도래해? 노자의 이상국가 뭐랑 비교하랬잖아. 공자의 이상국가는 뭐였고? 대동사였고 노자의 이상국가는 소국과민 완전 반대지. 그렇지 작은 나라잖아. 옆 마을에 뭐가 울어? 닭이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나라라고. 마을 단위의 국가 기억나지? 거기까지 기억해라. 자 9번에 4번 10번에 5번 11번에 5번 12번에 5번. 틀린 거 괜찮니? 안 푼 사람은 풀어오세요. 여기서도 안 풀었니? 연우야 여기서부터 풀었냐? 안 풀었지? 다 풀어와라. 다시 숙제로 내줄게요. 이거 98쪽 99쪽 다음 주 101쪽까지 풀어와. 다음 주 목요일에 한 번 더 검사하겠습니다. 목요일날 풀이하고 시험 칠게요. 자 오늘 들어갈 거는 쭉 넘어가서 굉장히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시험이 잘 안 나와. 이제 주요하게 다루지도 않고 수능에서는 거의 비중이 없고요. 그래서 수능 문제 중에 한 문제, 두 문제 출제 안 될 때도 있고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세요. 내신에서는 시험 범위 들어가면은 나오긴 하는데 수능의 원체 비중이 적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안 다룰 때도 있어. 이 범위 자체를 그냥
좀 범위 바꾸면 넘기기 때문에 여튼 뭐 일단 대충 설명할게요. 편하게 들으십시오. 자, 요거 19세기 일단 실학이랑 광학하는 넘깁니다. 원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아예 안 나와요. 실학은 사실 정약용 할 때 앞에 살짝 얘기를 했었지. 그 고증학 영향 받아가지고 실학 나왔다 그랬잖아. 그 실사 고시의 학문이라서 실학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거에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그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약용도 막 그 원래 도덕적 하늘을 부정했잖아. 하늘 개념 부정하고 자연 현상으로서 하늘 얘기하거나 혹은 하느님 그 서학에서 나오는 상제 개념을 인용했었죠. 기억나니? 넌 수업을 안 들었니? 처음 듣니 준서야? 연우 기억나죠? 공부 나올 때 실학이 조금 나오고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위정척사인데 19세기 요 실학이랑 광학하는 18세기부터 나왔어.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정척사부터는 전부 다 19세기 사상입니다. 19세기 시대 배경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요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어떤 주제들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세기 이전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공건사회라고 해요. 공건사회. 이거 저번에 내가 그 얘기 했지. 잠깐만. 고려시대를 어떤 시대 고려시대 지배층이 어떻게 바뀌었다? 고, 문, 무, 권, 신 기억나니? 조선시대는 어떻게 바뀌냐면 조선시대는 이것도 두 문자 5개거든요. 관사, 공탕세라고 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관은 관학파식이야. 관학파. 이거 15, 16, 17, 18, 19거든요. 작년에 배운 걸 떠올려봐. 작년에 배웠을 거 아니야. 조선시대는 배웠겠지. 그래서 관학파, 살인파, 분당정치, 탐정정치, 세도정치잖아. 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당정치가 16세기 막 17세기 분당정치가 너무 심하니까 예송, 황국 막 이런 거 나잖아.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심하니까 누가 탐정정치 했지? 영조, 정조, 탐정정치 나왔지. 근데 이거 영조, 정조, 탐정정치 같은 거는 되게 리더십, 강력한 왕이 엄청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율하는 정치 체제였잖아. 근데 영조, 정조 죽고 나서 그런 왕이 안 나온 거지.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아? 예전에는 그래도 한 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한 가문이 정권을 잡은 거지. 그게 뭐예요? 세토 정치. 그래서 쉽게 막 타락하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탐관오리, 매간매직 이런 거 심해지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19세기 그래서 뭐의 시대야? 밀란의 시대였지. 밀란의 시대. 삼정의 문란 기억나니? 밀란의 시대 하면서 밀란 크게 두 가지 뭐 나왔었어요? 큰 밀란이 홍경래의 난하고 진주 밀란하고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다음에 이제 그 흥선대원군 시기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밀란의 시기에 막 되게 이 봉건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밀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홍경래 난이 좀 이전까지 다른 거는 이전까지는 왕조나 신분제, 사회 질서 뭐 이런 거 자체를 막 부정하진 않았거든. 이 난 주도 세력이 누구냐면 몰랑양만 홍경래인데 그냥 평민으로 봅니다. 왜냐면 얘가 과거 시험 낙방해가지고 그 풍수지리 있잖아요. 지관이라고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거 보고 댕기던 약간 중인 출신이에요. 여기 온 애들도 서북지방 차별하니까 뭐 광산 노동자, 그다음에 뭐 수공업자 이런 애들까지 다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전엔 그 조선시대는 반란도 다 양반들만 일으켰거든. 그 주도 세력이 바뀐 거지. 일반 민중들도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봉건제 질서가 흔들리는 겁니다. 봉건제 질서라는 거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참고로 들으세요. 그냥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주 소작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신분제 질서를 얘기해요. 근데 조선 후기에 막 이런 거 배웠죠. 이항법 보급되면서 그 군웅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뭐 광산 노동자, 수공업자들 이런 거 막 장시가 발달하고 상업이나 수공업이 발달했잖아. 지주 소작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양반들 임진왜란 때 다 도망갔었잖아. 그래서 공명첩 막 이런 거 사가지고 그 공명첩이나 매간매직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다 양반이 많이 됐잖아. 노비들은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신부 질서도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신부 질서가 붕괴하기 시작해. 그리고 또 19세기의 큰 일이 뭐냐면 19세기 근대 들어가요. 근데 내가 외우라 그럴 때는 흥병신, 고운강 이렇게 외우라 그러는데 흥병신, 고운강 흥선대원군 때 뭐 있었어요? 병인양명, 진미양명 배웠죠 우리? 외세가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요거 이제 외세에 되게 문 닫아 걸고 척화 사상 했었잖아요. 흥선대원군은. 근데 반대로 이 흥선대원군 그 정권 반대로 한 게 고정이었잖아. 집권하고 나서 뭐 했어요? 개학파 육성했잖아요. 그래서 뭐 해서 운요 사건, 강화도조 이렇게 이어지는 거. 흥병 고원가 외세들이 들어온 게 당시 사회에 되게 충격, 이전 세계를 부서뜨리는 엄청난 충격을 준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식이 다른 거야 다. 요렇게 가는데 여기가 반봉건이고 여기가 반외세라고 하면은 자, 이 반봉건 반외세를 라는 단어를 어디서 좀 들어봤니? 반봉건 반외세라는 단어를 동아 문민운동한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반봉건 반외세잖아. 봉건사회 부정하지. 민중들의 봉기잖아. 신분제 질서는 부정하잖아. 그 과부 제가 허용하라 그러고 토지의 평균 분작 이런 거 하라 그러고 맞죠? 노비 문서 속각하라 그러잖아요. 신분제 질서 완전 부정하는 거지. 반봉건이고. 그리고 그 외세세력 몰아내려고 한 거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청나라 일본 그 동아문민운동 때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2차 봉기했던 게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니까 일본군 몰아내려고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 반외세잖아. 맞죠? 그리고 이게 동학을 위시한 나중에 나오는 원불교, 그다음에 증산교 같은 민속 사상도 여기서 동학으로 대표되는. 그다음에 여기는 친외세지. 바꿔서 적자 이렇게. 반봉건, 반외세. 여기는 친봉건이잖아. 친봉건이고 반외세는 뭐 있어? 봉건주의는 찬성하는데 외세는 싫어. 누구야? 얘네가 위정석사입니다. 위정석사. 들어봤죠? 위정석사 뜻이 뭐예요? 지킬 위자야. 호위하다 할 때 위자입니다.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게 위정석사예요. 골수 성리학자들이지. 그래서 이게 친봉건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친봉건주의. 그리고 여긴 둘 다 이제 여기는 친외세겠지. 친외세니까 둘 다 개화파예요. 근데 친봉건 개화파들은 누구냐면 얘네들이 이전 정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싶은데 외부 세력은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온건 개화 세력입니다. 개화파 중에서 약간 기성 세대들 그리고 고종이나 민비는 당연히 여기 들어갑니다. 집권 세력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봉건 제도라는 거는 뭐 양반제 질서, 그다음에 전제 군주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성리학적 신분제 이런 거. 그런 걸 냅두고 왜냐면 기득권층이니까요. 그런 거 그냥 냅두고 외국 문물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서양 문물만. 근데 서양 문물만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한 근대화, 서구화가 가능하겠냐? 라는 거지. 그래서 자, 봉건제도 다 철폐를 하고 외국 문물도 받아들이고 정치 제도까지 외국 걸로 전부 다 싹 갈아엎자가 급진개혁파예요. 누가 더 신진 세력이겠니? 얘네가 더 신진 세력이죠. 얘네는 보수 세력이겠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바꾸기 싫은 거고 권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면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지. 이해가죠? 요런 맥락입니다. 그냥. 오케이? 하나하나 조금 봅시다. 이해는 가죠? 지금 따라오고 있니? 이해 갑니까? 근데 한국 살 때 배웠잖아 다. 네. 다 하긴 했죠. 배우긴 했죠 그래. 기억이 안 났어 역시. 지금 기억이 절반이 날라. 위정석사부터 무슨 위정석사. 위정석사인데 60년대 이런 거 있습니다. 60년대 통상 반대 뭐 있었어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거 있었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 오페르트 도굴 사건 기억나? 독일인 오페르트가 누구의 묘를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용군 묘를 도굴했죠. 왜? 개항을 하는 게 이 당시 개항하자는 거는 다 그 우리가 얘네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물건 엄청나게 빨리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물건 빨리 만들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원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원료를 이제 식민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통상하자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근데 통상을 조선은 이게 중국에서 좀 재미를 봤지 거기서. 특히나 아프리카 뭐 동남아 이런 데 식민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탈탈탈 봤잖아. 그걸 조선에서도 하고 싶은데 조선이 개항해 안 해? 개항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조선은 근데 유교의 국가라며. 그러면은 사람을 인질로 잡는 것보다 아버지 묘에서 이게 시신을 뼈를 유골을 이렇게 인질로 잡으면 그러면 개항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 밤새 이렇게 그 도구를 하다가 날이 밝아가지고 잡혔죠. 그래가지고 오페레스 도굴 사건이 실패로 돌아왔는데 이때 당시 이게 조선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단 말이야. 이 새끼들은 부모도 없는 새끼다. 이렇게 된 거지. 절대 이제 말도 섞으면 안 되는 이제 불효 막심한 놈들이지. 오락해지 오락해. 부모도 모르는 놈들이니까. 그래서 통상하지 말자는 거고 70년대에는 뭐 개항 반대지. 70년대 뭔 일이 있었어요? 개항 X. 이거 배웠습니다. 70년대. 일본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항한 게 누구한테 개항한 거야? 무슨 조약으로?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했죠. 몇 년도냐면 1876년이야. 어떻게 외운다고 이거? 얘기를 안 했나? 일본 낙처유 이렇게 외우라고. 일본 낙처유잖아. 딱 보면 1876년이죠. 몇 년대야? 70년대야. 개항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거 배웠어요. 최익현이 뭐 했어요? 최익현이가 뭔 얘기했니? 오 불가서 썼죠. 가서까지 안 된다. 이거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외양 일체론 얘기했거든요. 쓸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배경 설명을 하는 거죠. 그치, 다 들어봤지. 왜냐면 작년에 다 배웠어 너네가. 응? 외양 일체론. 원래 이 위정 석사라는 거는 골수 성리학자들이잖아. 저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론이지 이기론. 화이론이잖아. 중화는 누구고 소중화는 우리 조선이고 오랑캐는 누구야? 원래 저기 북방 유목민족들이 오랑캐였는데 여기 지금 누가 추가된 거지? 외놈이랑 양놈도 추가된 거지. 얘네가 기잖아. 그래서 자 오랑캐나 양놈들이나 외나 똑같이 나쁜 놈들이니까 오랑캐니까 같이 교육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개항 반대입니다. 오케이? 최익현 기억나죠? 최익현이가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최익현이가 뭐 이런 거 되게 꼴통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가장 열심히 의병 운동한 건 누구라고? 얘네들이잖아 얘네들. 정미의병 그다음에 을미의병 때 최익현 막 의병장으로 들고 일어나고 한 거 기억나죠? 가장 열심히 의병 운동을 했던 애들입니다. 의병석사. 그리고 80년대 뭐지? 80년대? 이거 다 배웠어요 작년에. 80년대 개화 반대였지. 왜? 뭐가 들어왔지 조선에? 수신사들이 일본 가가지고 뭐 받았어요? 조선 책략 받아왔지. 조선 책략 받아오고 뭐 만들었어? 일본 본 받아가지고 통리 기무화문 이런 거 만들고 별기군 이런 거 만들었잖아. 신실 군대 만들고 외교 사절 파견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어떤 거야? 조선 책략이 특히 당시에 되게 충격이었어. 왜냐면 일본은 원래 개항한 것도 일본은 그래도 예전에 교류하던 애들입니다. 교류하던 애들이니까 좀 충격이 덜한데 미국이랑 수교하라 그래요. 조선 책략이 기억나죠? 미국이랑 수교한다는 게 아예 처음 보는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조선의 충격이었던 거지. 그래서 자 많이 손이 만 개야. 그럼 몇 개지? 그러니까 그 뭐냐 영남 만인서라고 들어봤습니까? 영남 만인서? 영남지방 유생이 미국이랑 수교하면 안 된다고 만 명이 몇 명 상소를 올리지. 누가 가져왔어요? 손이 몇 개야 원래? 원래 손이 사람한테 몇 개 있습니까? 손이 2개. 그러면 만 명이서 하면 손이 몇 개예요? 2만 개죠. 그래서 2만 손이가 영남 만인손을 가져와서 상소를 올리잖아. 기억나죠? 요거 얘기하면서 뭐 얘기해? 조선무라는 유한한데 저들의 무라는 무한하고 조선무라는 유한하니까 그리고 쟤네들은 사치품이고 우리는 생필품이니까 교류하면 우리가 무조건 손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개꼴통이지만 뭐까지? 의병 운동할 때 가장 나중에 열심히 한 애들도 이런 애들이. 그래서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됩니다. 그래서 개화기에는 그 국권 침탈기에는 의병 운동으로 계승되고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의병 전쟁 이런 거 하죠. 항일 무장 투쟁 이런 거, 무장 독립군 이런 거 막 결성해가지고 하는 애들이 얘네들 후예야. 이런 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해가지? 이 정도 개념으로 알면 돼요. 위정식사. 시험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나요. 그냥 개념만 이런 게 있구나. 재밌는 옛날 얘기다. 이런 식으로 들으면 돼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나중에 다 외워야 돼. 그건 중요하니까 따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개화파가 있는데 처음에 온건 개화파.
선건 계약파가 있고 급진 계약파가 있어요. 얘네들은 기성 세력이다, 신진 세력이다. 원래 권력 잡고 있던 애들입니다. 지금 뭐 김홍집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김윤식, 영선사로 갔던 대빵이 김윤식이었죠. 그리고 김홍집, 통리기무왕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조선 책략 가져온 사람이기도 하고 나중에 가보개혁 때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전부 다 군국기무처 총재 하던 사람입니다.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 나이도 지긋하고. 그리고 고종민비도 어디 들어간다고? 다 원본 계약파야. 자기네들 이미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상태로 오래 살았으니까 이거 정치 체제는 바꾸기 싫은 거야. 이해가니? 얘네들은 개혁 모델을 뭘로 삼았냐면 그리고 여기는 신진 세력이지. 얘네들은 신진 세력. 얘네들은 그 출신 자체는 노론 명문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되게 새파란 애들이에요. 이제 막 정계에 진출한 20대 30대 된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뭔가 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은데 이미 정치권은 누가 다 장악을 하고 있어? 얘네들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원래대로 하면 뭐 안정기 사회였다면 10년 20년 기다리면 이렇게 천천히 권력을 잡아가겠지 얘네들이 세대 교체를 하면서. 근데 되게 급변하는 사회란 말이야. 지금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이 20년 30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냅두면 어때? 조선이 개혁이 이제 뒤처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네가 뭐 급하게 개혁을 해야 되니까 급진계약파가 되는 거지. 오케이? 얘네들이 뭔가 정치에서 주도 세력을 주도하려면은 뭐 바꾸는 수밖에 없어. 급하게. 당연히 권력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혁 모델을 뭘로 잡느냐면 여기는 조금이나 적고 여기는 양무운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여기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거 다 세계사일 때 남은 내용들이야. 이거는 청나라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주도한 개혁입니다. 이때 당시에 청나라랑 일본이랑 우리도 갔잖아. 보빙사 해가지고 미국에 사전을 보내고 있지. 다른 나라도 다 갔거든요. 보빙사 일행들이 돌아오면서 세계 일주했어요. 처음으로 그 보빙사 일들이 처음으로 피라미드를 밟아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일주를 했으니까. 그래서 일본도 보내고 청나라도 보내고 했는데 약간 좀 갔다 와서 반응이 달라. 청나라는 갔다 와가지고 다른 나라 막 발전한 문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보고 코웃음을 칩니다. 왜? 우리가 제일 잘났거든. 실제로 당시 GDP가 더 어때? 여기가 더 많았어. 아편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무역 적자를 보니까 그렇잖아. 영국이 계속. 청나라가 계속 이득 보고 있었죠. 차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얻어온 은이 다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무역 적자 해소하려고 아편 판 거잖아. 중국에다가. 중국은 혼자 그냥 교육해도 충분히 살만해. GDP 자체가 크니까 문화 자체가 우리가 더 우월하다 한 그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지 얘네들은. 그래서 굳이 뭐 꿀릴 게 뭐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일본은 오히려 여기는 그리고 왕권이 되게 강했고 보수주의였고 여기는 오히려 여기는 중화 사상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도 소중화 사상이 있고 근데 얘네는 오히려 그 이런 중화적인 그 세계관 자체에서 너무 멀리 변방으로 떨어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와 그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보내. 이와쿠라 사절단이 딱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오 되게 엄청나게 경악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일본을 이제 서구화 시켜야겠다 라면서 이 메이지 그러니까 이와쿠라 사절단 갔다 왔던 사절단 일원들이 다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서구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각 중심 개혁을 하는 거지. 이해가죠? 반면에 여기 이제 중국은 우리가 최고니까 GDP 자체도 중국이 크고 우리가 문화 자체는 우월한 것 같은데 뭐가 딸리는 거야? 아편 전쟁 보니까 과학 기술은 딸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 제도는 우리게 우월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서양의 발전된 무기 체계, 과학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래서 실제로 개혁하는 거, 양무운동 개혁하는 거 가장 주력한 게 뭐냐면 군사 기술이에요. 특히나 해군력을 엄청나게 육성을 합니다. 북양함대 이런 거, 함대를 3개를 만들거든요. 막 군함 같은 거 막 4, 5, 5세로 만들고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 청일전쟁 때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기면서 완벽하게 이쪽으로 기우는 거지. 근데 이때 당시는 아직은 잘 모를 때입니다. 개화파가 처음 나올 때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네들 편한 쪽으로 가는 거야. 기성 세력은 특히나 얘네들이랑 차이가 뭐냐면 얘네들은 이 공무원 계약파들은 전부 다 친청하거나 친러 할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친러
1 하거나 여기 친일은 아직까지는 뭐 매국노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개화의 방법을 어느 나라 모델을 쓸 것인가 합니다. 여기는 친미 할 거야. 무슨 차이가 있니 일단? 친청 친이 러시아랑 청나라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여기 무슨 차이 같아요? 잘 모르겠니? 일단은 얘는 전부 대륙 국가죠. 맞죠? 러시아, 중국. 여기는 해양 국가잖아. 미국이랑 일본이잖아. 우리는 원래 어디 소속돼 있었어? 원래는 어디 영향을 더 강하게 받고 있었어요? 대륙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원래 하던 거 대로 간 거야. 여기는 바꿔야 되니까 그 바깥에서 들어온 그 해양 세력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크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정치 체제가 어떻게 돼? 청나라, 러시아 둘 다 황제 국가예요. 황제 국가. 얘네들은 일본은 의원 내각제 국가, 여기는 대통령제 국가. 둘 다 왕이 있어 없어? 왕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싶었던 급진개혁파, 갑신정변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었던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였습니다. 사실은 왕이 있지만 허수아비. 그래야 자기네들이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의원이 된 다음에 뭔가 주도적으로 정치 개혁을 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거 좋아하겠니 싫어하겠니? 안 좋아. 근데 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고종 민비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할 수밖에 없었던가요? 갑신정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니까 개혁이 안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개혁이 뒤쳐졌던 겁니다. 일본보다. 실제로 양무운동도 중국에서도 비슷한 급직개혁 운동이 있어요.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그거는 100일 천하로 끝나요. 우리는 3일 천하로 끝나고. 그래서 결국 그 서구제 중심의 사고방식, 정치체제, 신분제, 질서 이런 거는 한참 뒤에나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 좀 뒤쳐져가지고 조선이 일본에 합병당하게 된 약간 그 나비 효과의 시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개념이. 이해 가죠? 그래서 여기 뭐 요 용어들만 알아둬라. 자, 일본이랑 그래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우리나라에 처음에 셋 다 이런 개념은 있어. 서양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야겠다. 왜냐면 아편전쟁이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 당시 사회에.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화혼양제라고 합니다. 요 호는 뭐냐면 이 화가 그 일본의 와 사상 알아요? 와. 조화로울 화자입니다. 일본 애들을 화족이라고 와족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요거를 그 한자로는 요렇게인데 와인데 이거를 일본어로 읽으면 야마토예요. 그래서 야마토 민족이라고 부르잖아. 와족입니다. 와족. 그래서 이 야마토의 정신, 호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재물만, 물질만, 기술만 들여오는 겁니다. 이걸 화혼양제라고 해요. 중국도 비슷해. 중국 양무운동의 구호가 뭐였냐면은 중체서용입니다. 중국 거를 몸체로 두고 서양 거는 그냥 쓴다고, 쓸 용자죠. 사용한다. 중국을 몸체로 두고 서양 걸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 온건개혁파의 구호는 뭐냐면 동도서기예요. 약간 좀 그런 게 우리는 소중화 사상이잖아. 소중화 사상. 그래서 다른 애들은 그래도 화가 일본이죠. 여기 중은 중국이잖아. 우리는 조도서기 했으면 차라리 좀 덜 그래 보였을 텐데 동도서기네. 동도서기.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정치 체제나 신분제 질서나 전근대적 봉건적 사고방식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근데 일본에만 뭐가 있었냐면 타다 입구가 있었어요. 타다 입구. 타다는 아시아를 탈출한다는 얘기야. 입구는 구가 구라파거든. 구라파라는 얘기 들어봤니? 구라파. 우리 구미열강 이렇게 하지. 구미열강 들어봤죠? 구미열강이 어디예요? 처음 듣니? 구미열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 구라파랑 미국을 합쳐서 구미열강이라고 하거든. 구라파가 유럽을 음치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데 유라파다가 일본 중국어로 읽으면 이게 한자가 구라파로 하면 유럽을 비슷하게 읽힌대. 그래서 구미해서 구미열강인데 여기는 아시아를 이탈해서 유럽으로 들어가자는 사상이야. 일본은. 그래서 요거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근대화가 지속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요거까지만 내용을 봅시다. 103쪽.
위정 석사 유기적 질서를 지키고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배척해 뭐 선비 정신 표출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의병 운동만 비추다 의병 운동을 이어졌다. 여기는 뭘로 이어지겠니? 여기는 뭘로 이어지겠니? 옹건개합하는 급진개합하는 무슨 사상으로 이어지겠니? 옹건개합하는 이 마지막에 뭘로 가냐면은 최후에는 광무개혁으로 갑니다. 옹건개합 그러니까 기성세력이잖아. 기성세력 개혁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광무개혁이야. 대한제국 맞죠? 황제권 중심 강한 노력이었잖아. 광무개혁 실패 후에 소멸개혁 사라집니다. 왜냐면 대한제국 자체가 멸망하잖아. 일본에 잡아먹히잖아. 그래서 이후로는 이어지지가 않아. 왜 기성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집권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집권세력이 없으니까 옹건개합하는 이어질 수가 없지. 남은 급진세력은 나중에 뭘로 이어지냐면 외국 계몽운동 세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 외국 계몽 시기부터는 이제 매국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친일을 바로 출발을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개화사상은 동도서기론과 급진개화론이죠. 동공서기론이 옹건개화론입니다. 동도서기론 유교적 질서 동도는 놔두고 서양의 각 근대화된 문물 서기만 수용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그 밑에 급진개화론 서양의 근대화된 문물을 수용하자 이런 거. 그리고 의의 및 영향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애국 계몽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자. 자, 동학. 묵시 많이 썼냐? 어떤 느낌인지 이해는 가죠? 재밌지 않냐? 한국사예요 이게? 한국사죠, 한국사. 여기 한국 사상이 나오는 거잖아. 19세기 한국 사상. 그래서 작년에 배운 게 많이 나오니까 좀 재밌지 않냐 그래도. 처음 듣니? 이렇게 빡세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동학 사상만 조금 내용이 나옵니다. 동학은 자, 동학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야? 동학 어디서 이름이 나온 겁니까? 왜 동학이야? 동학이 처음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죠? 천주교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어? 누가 수용했습니까? 아까 일본으로 갔던 애들은 조선 후기에 일본 갔던 사전 이름이 통신사였죠. 기억나니? 믿음을 통하는 사전이잖아. 통신사.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통한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지. 청나라로 갔던 사전 이름 뭐였니? 연행사였죠. 연행사. 연경으로 갔다 오는 사전이에요. 연행사. 연행사들이 청나라 가가지고 뭐도 가져와? 그때 당시 청나라에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었단 말이야.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서양의 기술들을 들여오는 거지. 그 중에 뭐도 있었어? 천리경, 자명용 이런 거랑 뭐 같이 천주교 서적을 같이 들어봤어.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뭔지 잘 모르지. 종교인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뭘로 연구를 했어? 학문으로 연구를 했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서양의 학문이다. 뭐라 그럽니까? 서학이라고 불렀지. 서학이라고. 들어봤죠? 작년에 많이 배웠을 텐데. 응? 서학. 이거 마치 그 일본은 네덜란드랑 많이 교류를 했단 말이야. 대지마라고 네덜란드만 네덜란드 상인만 와서 무역할 수 있는 무역 장소가 있었어. 그래서 걔네들은 들어올 때 서양의 학문을 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네덜란드 학문 난학이라고. 그것처럼 우리도 서양 과학 기술이네. 서학 이렇게 천주교 서학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서학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됐고 뭐 때문에 널리 퍼졌어? 뭐가 조선에 되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지. 어떤 점이? 이전까지 한 번도 동양에서는 신분 질서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고려든 조선이든 신라든 다 전부 왕조국가지 신분제 국가죠. 그 신분에 타고난 귀천이 있었잖아. 근데 서양은 뭐라 그래요? 뭐가 들어왔지? 서양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느님 아래 모두가 어때요? 평등하잖아. 신분이 있어 없어? 신분이 없어요. 그래서 만민평등 사상이 딱 들어와가지고 당시 민주들한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 우리는 전부 이제 타고나길 쌍놈으로 태어난 건데 양반이나 나랑 똑같은 특히나 그 조선 후기는 어때? 사회 질서 자체가 신분제 질서가 무너지던 시기였잖아. 그 시기랑 딱 맞물려가지고 나도 쟤네랑 똑같은 그냥 사람이래. 그러니까 딱 쭉 이렇게 민중사회로 널려 퍼질 수 있는 거야. 특히나 남인 출신 학자들이 이제 좀 중심 세력에서 소외된 학자들이 남인들이니까 걔네들이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양반들 보기엔 어때요?
쌍것들이 그 질서를 흐트리는 이 사문난적 같은 놈들이죠. 신분제 질서가 지엄하게 딱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거 없애고 그냥 넌 니캉 내캉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학이 널리 퍼졌는데 그걸 딱 보고 누가 만들었어요? 최재우가 만들었지. 이대 교주가 최시영이었죠. 최재우가 딱 신문 자체가 얘도 좀 몰랑이 양반 출신이라 가지고 엄청 막 그 주도 주된 주축 세력은 아니었던 거지 조선에서. 좀 잘 나가던 세력은 아니니까 요걸 딱 보고 서학이 딱 유행하는 걸 보고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로컬라이징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학에 대비되는 의미로 동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서학에서 많은 것을 벤치마킹을 해와요. 요 동학이 주소야. 동학이 뭐 플러스 뭐라 그래 보통? 유불도 사상에다가 우리나라 유불도 사상에다가 우리나라 고유 사상을 합친 거라 그러죠. 기억나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해석하기 따라 다른데 요 서학 동학 얘기를 할 때 북쪽은 뭐가 있어? 북쪽은 중국의 유학, 남쪽은 인도의 남학이라고 하는데 인도의 불교가 남학이죠. 그래서 그 서양의 천주교 서학도 아니고 이제 이쪽의 유학도 아닌 북학도 아닌 남학도 아닌 그 불교도 아닌 우리나라의 종교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서학에서 벤치마킹 해온 게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만민평등 얘기했죠. 만민평등. 하느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거야. 하느님 앞에. 그리고 요거부터. 이 고유 사상이 뭐겠어요? 이 고유 사상. 어떤 게 고유 사상이야? 여기는 경천 사상이라고 구시에 나와요. 경천 사상. 뜻이 뭡니까? 경천 사상. 하늘을 공경하는 사상이죠. 하늘 숭배 사상입니다. 뭔니 우리나라에 하늘 숭배하는 사상인데. 단군시나 보면은 처음에 환웅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신단수를 여는 거지, 맞죠? 천부인 세계 데리고 오고, 천부인 세계 하고 풍백 운사 자연신 데리고 오잖아, 맞죠? 그거야 그거. 환웅 천왕, 그리고 그 아버지인 환인 제석이죠. 이 환인 제석을 뭐라 그래? 상제라고 그래. 옥황상제. 상제라거나 혹은 상제인데 옥황상제 괄호처럼입니다. 혹은 우리말로는 한울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그니처입니다. 한울님이라는 표현이 나와 동학이거나 혹은 동학의 후예인 천도교 얘기야. 오케이? 요 경천사상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인격심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죠? 도덕적 하늘 뭐 이런 거는 얘기를 했는데 서양의 야훼 같은 개념을 얘기한 적이 없었단 말이야. 처음 얘기합니다. 반울림. 이거를 벤치마킹해요. 요 고유 사상, 경천 사상에 뭐 도교적 존재가 있긴 했지. 뭐 옥황상제라든가 태상천존 뭐 이런 개념들이 있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서양의 절대신 개념으로 야훼 같은 개념으로 딱 세팅을 한 거는 요게 최초입니다. 서학 빼교. 그렇지. 그래서 유일신 사상. 무슨 소리지? 씨, 겁나 많은데. 5분 있다 합시다. 요 유일신 사상이 여기서 뭘로 표현돼? 천주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인데 한울림인데 그 하느님을 그래서 우리나라 서학에서 뭘로 표현해? 천주교라고 표현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은 천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하느님을 모신다 해서 모실 시자를 써서 시천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천주 사상이야. 그리고 만민평등. 자, 하느님 우리 안에 내면에 다 하느님이 들어온 거죠. 내면에 하느님이 있기 때문에 내면에 하느님 모시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너도 하느님이고 얘도 하느님이고 여도 또 하느님이잖아. 그러면은 서로 사람을 대하는 게 누구를 대하는 거야? 하느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대하듯이 사람은 곧 하늘이니까 인내천이죠. 사람은 곧 하느님이니까 오심 즉 여심.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인 거지. 요거는 어디서 따온 거냐면 사실 요거는 이제 도교 그 불교의 불성 개념이죠. 불성 개념.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 내면에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 내면에 천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후천개벽 사상, 구원론과 종말론이 있는데 이게 후천개벽이라는 용어로 표현됩니다. 원래 유대교 처음 나왔던 그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죠. 유대교 처음 나왔을 때 유대교의 신이 야훼잖아. 그래서 유대교가 박해받았던 이유가 뭐야? 다른 민족들은 다 종말이 오면은 다 이제 불지옥에 빠질 거고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거라는 얘기였죠. 그죠? 그거를 대중화하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유대인들 말고 유대 민족 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거라니까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세에서 구현하는 게 구천개벽 사상이에요. 거의 이제 천주교를 벤치마킹한 거죠. 비슷하잖아 맥락 구조가.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 차이점은 좀 적어두세요.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은 요거 귀신 진짜 신입니다. 신. 사람을 곧 신으로 봅니다. 서양에서는 어때? 하느님이랑 사람이랑 똑같아? 아니지. 하느님이 사람을 낳긴 했지만 사람이랑 하느님은 별개지.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만나야 돼. 죽어야 내세에서 만나잖아 하느님. 그래서 사후 세계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불교에 나오는 불성 개념, 우리 안에 부처님이 있는 거지. 그리고 유교의 천인합일 개념, 하늘이 사람이 곧 하늘이 될 수 있잖아. 도덕적 인격 수행을 통해서 인일실천하면은 그 개념을 따온 거야. 두 번째 차이점. 서학과 동학의 차이점. 두 번째는 현세에서 이상 세계 구현. 후천개벽이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개벽할 수 있다 그래요. 요거는 동양의 일원론을 계승한 겁니다. 동양은 사후세계 있어 없어요 원래. 동양에서는 현실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 이데아론처럼 딱 이렇게 죽은 후의 세계, 산자의 세계, 관념의 세계, 현실 세계, 물질 세계 이런 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개혁을 통해서 이상 세계를 구현하자는 거예요. 요 이상 세계, 요 후천개벽 사상은 현실에서 이상 세계를 구현하는 후천개벽 사상은 쭉 동학 마이너 카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증산교든 뭐 천도교든 그다음에 뭐 원불교든 다 이 후천개벽 사상이 현세에서 개벽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리고 동학이 뭘로 끝나? 동학 농민운동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청나라 일본 개입으로 실패하잖아. 그래서 최종은 어떻게 돼? 혹세 무민으로 사형당하죠. 사형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동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이너 카피들이 나오는 거지. 동학의 마이너 카피 천도교, 그다음에 증산교, 원불교. 이 천도교는 그냥 동학 후예로 보면 돼요. 동학 농민운동에서 북접의 지도자가 손병희라고 있어요. 기억나니? 남접의 정홍준, 북접의 손병희. 손병희가 동학의 3대 교주거든요. 이 3대 교주가 동학 끝나고 나서 만든 게 천도교야. 그래서 그냥 동학의 후예로 봅니다. 괜찮죠? 그래서 천도교는 그냥 동학 그대로 완전 유교 영향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증산교는 이제 도교랑 무속신앙. 원불교는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학을 마이너 카피한 겁니다. 괜찮죠? 나머지는 책 보면서 밑줄만 몇 개 뜯을게요.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들. 자, 104페이지에 동학 주요 사상에 나오는 거 시천주, 오심증, 여심, 사인여천, 인내천은 다 밑줄 끄세요. 다 중요합니다. 키워드로 나와요. 뭐라고 했지? 104페이지에 주요 사상, 동학 주요 사상 시천주, 오심증, 여심, 사인여천, 인내천.
괜찮니? 그리고 후천개벽은 세계 공통이야. 동학 증산교 원불교의 공통입니다. 후천개벽 사상은. 자 내려가서 증산교 뭐만 정리하면 해원상생이라는 게 출시돼. 해원상생. 해원상생. 무속신앙이니까 귀신 존재 같은 거 막 그 나온단 말이야. 귀신 나올 때 이 원이 원한이야. 원한을 풀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귀신이 왜 생겨요? 원한 때문에 생기잖아. 그래서 사람이든 귀신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존재자들이 원한을 서로 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해원상생. 키워드로 나와. 해원상생. 원불교는 영육쌍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영은 영혼이고 육은 육체죠. 함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육쌍전. 안 나오네 원불교.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일원상도 적어주세요. 이원상. 이 원이 실제 그 동그라미 원이야. 하나의 원으로 만물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키워드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 넘어가고. 문제는 숙제로 풀어오세요. 풀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서양윤리로 넘어갑니다. 페이지는 120페이지. 122페이지. 서양 철학으로 갑니다. 자, 서양에서 우리가 소양 거대 철학 하면은 주로 막 나오는 사상가들 누구 얘기하죠 보통? 서양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면 누구 3명 나와요 보통?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기억나죠? 들어봤죠? 외울 때는 그 순서대로 소프라노 있죠, 소프라노. KNOW 아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소프라노 이렇게 외웁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등장한 배경을 보려면 처음에 소피스트 얘기부터 나와야 돼요. 소피스트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 이 소피스트들이 등장한 게 언제냐면 페르시아 전쟁 이후 시기로 따지면 페리클레스 시대입니다. 들어봤니? 페리클레스라고? 그 솔론 뭐 클리스테네스 페리클레스 하면서 중2 때 첫 시간에 배워 그리스 철학 그리스 얘기할 때 민주 정치의 전성기 얘기입니다. 민주 정치의 전성기 시대.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가 한창 최거 이제 전성기인 시대라서 그리스 민주주의 특징이 뭐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 정치라는 얘기를 하죠. 직접 민주 정치. 왜 페리스 클래스 시대가 민주 정치의 전성기냐면 뭐 민회가 입법을 하거나 공무원 추첨대로 하거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해. 그래서 공무원 뭐 수당도 주고 뭐 이런 거 민주주의 요소들이 이때 이 그리스 시대 때 완성되는 시기가 페리클레스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 시민이면 모두 직접 정치에 참가해가지고 내가 공무원도 되고 투표권도 행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정치 이때 당시 근데 뭐 그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결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입안자가 밖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투표를 권을 막 획득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앞에서 모든 시민들이 직접 민주 정치를 해서 항상 뭔가 나와서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이런 사회라면 어떤 그 학문이 발달을 하겠니? 연설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연설에 대한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 수사학이라고 해요. 뭐 얘기할 때 수사적 표현 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수사적 표현이다. 처음 듣니? 국어에서 나올 텐데. 그러니까 말을 꾸며내는 그 학문이야. 말을 어떻게 하면 좀 있어 보이게 만들고 설득력 있어 보이게 하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뭘로 주로 번역돼요? 소피스트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얘네들 궤변론자라고 번역하잖아. 말도 안 되는 거 막 맞는 것이고 얘기한다고. 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나오려지만 프로타고라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얘기를 했어. 상대주의죠. 그치? 나중에 사람 3명 외워야 돼. 표현들 외워야 됩니다. 자, 이 프로타고라스랑 관련된 좀 널리 알려진 뭐 야사 비스무리한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이때 당시 이제 제일 잘 나가던 소피스트 중에 하나였거든. 연설 가잖아. 연사예요, 연사. 연설하는 웅변수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비싸게 막 돈 주고 막 그런 거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가난한 사람 제자가 한 명 찾아와가지고 스승님으로 삼고 싶으니까 제발 제 연설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한 거야.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그러면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네가 웅변수를 다 배우고 나서 수사학을 다 배우고 나서 첫 재판에서 이기는 때가 오면 그 재판에서 받은 소송비를 나한테 다 주는 걸로 하자. 그거를 내 수업료로 할게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제자가 딱 연설수를 다 배우고 나서 뭐 했냐면 음악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혀 재판을 맡지를 않아. 원래 재판을 맡은 다음에 이기면 승소를 하면은 그 수임료라 그러죠. 그 변호사가 이기면 이제 받는 돈을 그 수임료로 이제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재판을 맡지를 않으니까 수업료를 내지를 않는 거지.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빡쳐가지고 제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재판장에 왔겠죠. 제자도 재판장에 들어서고 프로타고라스도 재판장에 오고. 그래서 딱 재판장에서 둘이 봤는데 서로 껄껄껄껄 막 웃고 있는 거지. 왜 웃었냐면 프로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재판에서 이긴다면, 만약에 재판에서 이긴다면 너는 첫 재판에서 이긴 거잖아. 그렇죠? 네가 재판에서 이긴다면 너는 이제 고발 당해서 재판에서 스스로를 변론할 건데 내가 가르친 변론수를 통해서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넌 나한테 수업료를 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네가 재판에서 진다면 재판 결과가 수업료를 내라는 거겠죠. 재판에 졌으니까. 그럼 재판 결과에 따라 너는 수업료를 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너는 나한테 수업료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껄껄껄 묻고 있는 거지. 제자는 왜 껄껄껄 웃었냐면 그럼 하지만 스승님 만약에 제가 재판에서 지면은 약속에 따라 약속은 뭐였지? 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주는 거였지. 맞죠? 근데 재판에 졌으니까 나는 약속대로 돈을 안 줘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재판에서 이긴다면 법원에서 돈을 주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재판 결과잖아. 그럼 나는 역시 재판에 이겼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나는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돈을 안 내도 됩니다. 하면서 서로 꼴꼴꼴 웃고 있는 거지. 개별로.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니?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니까 논리학인데 서로 이제 어떻게 하든 자기 말을 설득시키는가가 중요한 거지 사실 여부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진리는 이거 보면 알죠? 딱 보면 알죠?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 가능합니까? 대충은? 아까 막 얘기했죠. 절대적 진리 같은 건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말을 좀 있어 보이게 하고 그리고 요 시대가 서로가 서로를 고발할 수 있는 시대야. 민회에서 얘를 고발하면은 서로 이제 앞에 나가지고 연설을 해가지고 이 죄의 옳고 그름을 따진단 말이야. 배심원들이 있으면은. 그럼 당연히 말을 어떻게 하는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한 학문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모두에게 고소당할 수 있는 사회니까. 그래서 학문의 발달이 이런 식으로 언어 논리학, 웅변학, 수사학 이런 거 위주로 흘렀다고. 그러면 절대적 진리는 있어 없어?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을 더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의 말이 진리인 거지. 이해 가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궤변론자인 동시에 진리의 상대론자들입니다. 이거 이해 가니?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대표적인 학자 3명을 이거는 이름 알아둬라. 이름은 모르더라도 요 표현이 나오면 소피스트라는 걸 알아야 돼. 아까 말했듯이 프로타고라스 인간의 만물의 척도다. 뭔 얘기야? 주관주의죠. 혹은 상대주의죠. 그리고 고르기아스
얘는 회의주의입니다. 진리는 알 수 없다. 진리는 이거 다 나와 있어. 근데 어디 나와 있냐? 122쪽에 윤리의 상대주의 안 나오네. 적자가 나오지. 아 여기 요 옆에 나오는구나. 개념 더하기 자유체육에 보면 어떠한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죠.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더라도 알 수 없어. 알더라도 전할 수 없어. 회의주의지. 이해갑니까? 그리고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현실주의 얘기입니다. 현실주의.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법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법이나 도덕이나 사회 질서 같은 건 왜 만들어진 거야? 왜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건을 가진 자가 만들었겠죠. 이해가니? 왜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래? 내가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 뺏기면 안 되잖아. 누구 이득을 대변하는 거예요? 강자의 이득을 대변하는 거죠. 법이라든가 사회 질서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거 만든 거 그 사회의 주도 세력이 만든 거야. 그 주도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정의입니다. 이해가지? 법을 지키는 건 정의로운 거죠. 법은 누구 거라고? 강자의 것이잖아. 강자들이 만든 거잖아. 입법자들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정의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강자가 바뀌면은 법도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뭐 시대가 바뀌고 뭐 그 집권 당이 바뀌고 그러면 법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현실주의입니다. 근데 반대말은 뭐니? 상대주의 반대말은 뭐예요? 보편주의. 그렇지. 보편주의. 요 회의주의 반대말이 절대주의예요. 뭐 이렇게 꼭 딱 떨어뜨리면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이게 절대적 진리는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 진리도 있고 현실주의 반대말은 이상주의죠. 이상적 진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이 소피스트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비판한 거야? 소크라테스가 비판한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왜 소크라테스가 이슈가 된 거냐면 그때 당시 사회에 약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왜 이게 다른 사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독배까지 마시고 그 사형을 당했냐면 이런 사회라서 그래. 이런 거 사회에서 너네가 틀렸다고 말하고 댕긴 애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이해가니? 소크라테스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알아둬야 돼. 그렇다고 이거 외울 때는 인간의 만물의 척도죠.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아직 잘 유행하던 시기야. 그래서 프로토스 꼬랐다 이렇게 프로타고라스잖아. 프로토스가 꼬랐기 때문에 인간이 최고, 인간의 만물이 적도 이렇게 테란이 최고다 이런 느낌이고. 고르기아스는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알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칼 잘라가지고 잘 안 풀리는 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결했던 거. 그냥 알렉산더가 이게 어디 다른 나라 가는데 요게 전설로 내려오는 매듭이 하나 있었잖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데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풀다가 안 풀리니까 뭐 했어요? 칼로 딱 내리쳐가지고 끊었죠. 그래서 안 풀리는 거 안 풀리만 생각하세요. 여기 철자는 좀 다른데 고르디우스의 매듭이긴 한데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 그래서 안 풀리는 매듭 생각합시다. 그래서 회의주의입니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회의주의. 그리고 이거는 학폭으로 맞아가지고 트라우마 생겼다 이렇게 봅시다. 트라우마 생겼기 때문에 정의랑 강자의 이김이지. 강자 나오면 트라시마코스. 트라우마 있다. 트라우마 생겼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이게 설명은 자세히 안 나와. 이름도 사실 안 나와. 뭐만 나오냐면 이 멘트들만 나와요. 인간의 만물의 척도다. 소피스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피스트. 정의랑 강자의 얘기다. 소피스트. 요까지만 알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내용이 다고요. 자, 소크라테스. 따라오죠. 연구 괜찮니? 자, 소피스트들이 뭔 얘기를 했어요? 상대적 진리라는 얘기를 했지. 근데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냐? 상대적 진리라는 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말 아니? 진리라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고 보편적인 거잖아.
근데 진리가 상대적일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항상 대화로 이렇게 문답법으로 물었단 말이야. 소크라테스가 뭐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아무 소피스트한테 가가지고 예스라고 하겠지. 그쪽 분야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소피스트. 그냥 항상 이게 연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학문이든 수학이든 뭐 미술이든 예술이든 다양한 분야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소피스트가 각자의 분야의 전문가 분야가 있고. 진리는 알고 있냐고 물으니까 예스라고 하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소피스트니까 진리는 상대적인 거라고 하겠지. 그러면 상대적인 건데 대상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진리라는 건 보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상대적 진리라는 건 없는 거네요. 진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진리가 있다고 한 거랑 모순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찾아다니면서. 요거 그래서 소크라테스 요 멘트가 유명하지. 어떤 멘트라고 써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 너 자신을 알라. 무슨 뜻이야 이거? 뭘 알라? 너 자신을 뭘 알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니 이거? 네 자신을 알라. 알라. 알라고. 그냥 알라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자신을 알라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의 멍청함을 알라는 거야. 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너의 무지함을 자각하라는 얘기야.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저작이 없어요. 글을 하나도 안 썼어.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는 모두 전부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쓴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신분도 별로 이렇게 중산층이거든요. 일반 민중이란 말이야. 귀족 출신이 아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문맹자였다는 가설도 있어요. 추정이지. 비슷한 거 누구야? 공자도 하나도 책을 안 남겼어. 그래서 공자도 글을 썼는지 글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물론 다른 왕들 막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막 정치적 자문하고 있으니까 공자는 알 가능성이 높긴 한데 여튼 정확하게 저작을 남긴 게 없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제자가 소크라테스 빠토리였거든요. 플라톤이 쓴 책 중에 이름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야. 이 책에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신탁을 하나 받아요. 신탁의 내용이 이거야.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다. 그걸 받고 소크라테스 깜짝 놀랍니다. 오씨,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엄청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신탁에서는 소크라테스 가장 현명한 자라고 하는가? 그래서 궁금하잖아. 나는 현명할 자일 리가 없는데 난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알려진 여러 소피스트를 찾아가지고 다 물어요. 뭐에 대해서 아까 정의에 대해서 묻는 거지. 혹은 뭐 진리에 대해서 묻는 거지. 그래서 물어본 결과 소크라테스가 뭘 알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아. 이해가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뭐야? 소크라테스는 뭐야?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은 알아. 그러면 저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지만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더 현명한 거지. 요 얘기입니다. 요런 거를 이것도 사례 하나를 전 얘기해 줄게요. 케팔로스라는 사람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케팔로스라는 친구가 정의에 대해서 막 떠들고 생겼습니다. 정의는 뭐뭐다.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 그대로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례입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사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이것이 정의다라고 케팔로스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케팔로스를 찾아간 거지. 케팔로스 찾아가가지고 혹시 정의가 막 평소에 정의로가 뭐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셨다면서요. 그럼 혹시 도둑질을 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도둑질을 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입니까? 아니지.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드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은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이 정의다라고 케팔로스 대답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기를 하나 빌려갔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기를 하나 빌렸어. 그래서 무기를 잘 쓰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나갔어. 혹은 큰 낙담에 빠져가지고 되게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무기를 다시 돌려달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딱 보니까 무기를 그냥 돌려주잖아. 그럼 이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남을 해칠 것 같은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무기를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주는 게 정의로운 거야?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정의로운 거네. 아니지. 그래서 케팔로스, 이게 아버지가 나와요. 케팔로스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케팔로스는 이게 대답을 잘 못하시니까 케팔로스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무기를 빌렸을 때 그냥 무기를 빌린 게 아니라 뭘 빌렸냐면 이로움을 빌렸어. 유용하게 잘 쓰는 거죠. 이로움이라는 거는 무기를 잘 쓰니까 이로움을 빌린 거잖아.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갚아줘야 되는 건 뭐야? 이로움이잖아.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무기를 돌려주는 건 뭐야? 이로움을 주는 거야? 해로움을 주는 거야? 해로움을 주는 거니까. 왜 자살할 수도 있잖아. 정신이 좀 이상한 상태라서. 그래서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무기를 돌려주면 안 된다 그래. 왜? 같은 걸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줘야 되니까. 아버지가 좀 그래도 한 수 위지. 근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사람을 때렸어요. 때렸어. 그러면 다시 돌려주는 그렇지, 똑같이 돌려주는 거지. 그게 정의롭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대로 돌려주는 게 해로움을 돌려주기 때문에 무기를 돌려주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나서 플라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도둑질이 정의로운 것이겠네요. 왜? 남이 나한테 해를 전쟁터에서 다른 적군이잖아. 적군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거잖아. 우리나라 침략하는 나라지.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 물건을 훔치는 거는 같은 거를 해로움을 받은 걸 해로움 그대로 돌려주는 거잖아. 그럼 정의로운 것이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뭐랬어? 도둑질은 정의롭지 않다며.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한 거야. 그러면은 다 자기네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좀 보면 어떻겠어요? 이런 거 보면 빡치잖아. 근데 되게 건방져 보이지 않아? 나는 사실 소피스가 더 좋거든요. 나는 소크라테스보다는. 진리는 되게 이렇게 상대적인 거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유용성 있게 좀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다 부정했죠 소크라테스가.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깨닫는 거잖아. 되게 건방져 보였거든 내가 수능 때 배울 때는. 그래서 무지의 자각이라는 거죠. 무지의 자각. 그리고 이런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기억나는 용어를 배우세요.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산파가 뭐니? 들어봤니? 산파. 그리고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소크라테스 엄마가 산파였습니다. 산파로 일하던 이제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출산을 돕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가지고 문답법이라고도 하고 산파술이라고 하는데 질문을 통해서 진리로 이끌어 주는 거지. 내가 직접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대화 토론을 통해 질문을 통해 진리를 이끌어 준다. 이게 산파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산파술을 통해서 어디에 이를 수 있냐면 참된 삶에 이를 수 있어요. 참된 삶. 이거를 뭐라 그러면 주지주의라고도 해요. 지혜를 중시하는 주의란 얘기예요. 오케이? 준서야 아직 담배 못 끊었잖아. 담배 못 끊었죠.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잖아. 근데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담배를 계속 피고 있잖아. 지금 안 펴요? 네? 지금 안 피죠. 10년 후에 평행세계의 준서가 피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10년 후 평행세계의 준서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근데도 담배를 계속 못 끊는 거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담배가 나쁘다는 거를.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담배를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도 담배를 계속 피는 거는 그거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0원짜리, 100원짜리 지식, 100원짜리 지식. 담배가 나쁘다는 지식을 알아도 그냥 되게 쓸모없는 지식이라고. 근데 쓸모없는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소피스들이 자기 그 쓸모없는 지식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실제로 실천이 안 되는 지식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르게 지행합일인데 지행합일.
올바로 알고 있다면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 10년 후에 준서한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야, 담배값이 10년 후에는 1만 원 정도 한다고 치자. 담배값이 1만 원이니까 네가 매일 한 갑씩 담배를 피면은 너는 하루에 30만 원을 쓰는 거야. 근데 네 월급이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가 혹시나 담배를 피다가 암에 걸려. 암에 걸리면 그 월급 50만 원 중에 이제 30만 원 담배값 하고 나머지 다 치료비로 나가야 되니까 너는 파산할 거야. 그러면은 준서가 그때 경각심을 가지고 오씨 내가 암에 걸리면 진짜 파탄 나겠구나. 내가 씨 담배를 진짜 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담배를 끊잖아. 그렇지. 그게 진짜 알미라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진짜 지식이. 그거 내가 뭘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니? 담배가 지금 30만 원이고 너가 월급이 50만 원인데 그러면 너는 만약에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오씨 나는 좆되는구나. 이렇게 준서가 얘기를 하면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지. 삼파수를 통해서. 그게 지행합일이고, 그리고 요 행동을 통해 가지고 뭐에까지 유수되냐면 지, 덕, 복, 합일까지 갑니다. 여기 덕은 그리스에서는 덕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 원어로 아레테라고 하는데 이 아레테라는 개념은 탁월함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사람마다 그 모든 세상 만물은 다 각자의 본성이 있단 말이야. 본성이. 그 본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상태가 아레테야. 그게 덕이야. 자, 보드마카의 덕은 뭐예요? 보드마카의 존재 이유는 뭐야? 글씨가 잘 쓰여지는 거야. 글씨가 잘 쓰여지는 거. 얘는 그럼 지금 잘 쓰여지고 있죠. 덕이 있는 보드마카입니다. 여기 오래돼가지고 잘 나오네? 잘 안 나오는 보드마카가 있을 수도 있죠. 잘 안 나오는 보드마카는 뭐야? 덕이 없는 보드마카야. 이해가지? 그리고 보드마카 이 칠판 지우개의 그 덕은 뭐야? 잘 지워지게 하는 거지. 지워져가지고 정보를 새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덕이 있는 이제 칠판 지우개인 거지. 이해가죠? 사람의 그런 본성은 뭐야? 사람은 어떤 게 잘 발휘될 때 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이거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이 가요.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고유한 본성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이성이 있는 거. 다른 동물들은 없잖아.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지? 그래서 이게 이거를 뭐라 그러면 영혼의 수련 혹은 영혼의 돌봄을 통해서 얻어진 성찰, 이게 지혜예요. 참된 암입니다. 참된 암. 그래서 참대로 이 덕이 아니라 지로 가야겠네. 이 지혜를 잃으면은 덕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입니다. 탁월함이니까 덕. 영혼이 자기 기능을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거야. 덕이 있는 상황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행복해져요. 여기는 덕은 탁월함이고 복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열심히 영혼의 돌봄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지혜를 쌓게 되면 그거는 사람이 덕이 있어지는 활동이 되는 거고, 그렇게 덕이 있어진 사람은 행복하다. 참된 알을 다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니? 이 지행합일 어디 표현에서 나왔지? 지행합일. 참고로 같이 알아둡시다. 지행합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같이 나왔어. 그렇지, 양명아. 좋아. 왜? 마음속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용어는 좀 다르지만 중점 포인트는 어디 나오지만 같은 내용으로 묶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양명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 제대로 알고 있으면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양명아에서도. 이게 쭉 나중에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나올 거야. 이데아론 나오는 거 다 이기론이랑 같이 겹쳐요. 서양이고 동양이고 우리가 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같은 얘기 하는데 서로 용어가 다른 거지. 어떤 용어를 쓰냐고 차이지. 결국 큰 맥락에서 우리가 다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니까 시험에 어떻게 써? 비교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 양명하고 같이 알아두세요. 지행합일 얘기할 때 양명하고 지행합일 개념이 비교해서 나옵니다.
자, 빨리 플라톤까지 끝냅시다. 지훈아.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막 이런 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최후를 맞아? 민중들을 현혹했다는 그 죄명으로 전체 재판 투표져가지고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280인가? 500명인데 280대 220인가 해가지고 얘가 사형 찬성해가지고 사형 당하거든. 그리고 이 당시에도 그 사형제 당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이제 외부 추방, 도편 추방 되는 거 기억나죠? 보통 일반적인 죄인들은 다 외부 추방하는 형을 받았기 때문에 탈옥 같은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 그래서 친구들도 다 와가지고 간수 거의 매수해가지고 간수한테 뇌물 좀 주고 탈옥하고 봐요. 이런 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가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면은 다른 사람들은 욕을 먹으니까 제발 도망쳐라. 내가 간수도 이게 매수 안 해가지고 너를 그냥 죽게 만들었다는 너의 친구로 이렇게 그 욕을 먹게 되니까 제발 도망치라고 얘기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거 거절하고 그 좀 완전 그 멘트를 쓴 건 나중에 훨씬 나중에 얘기인데 근데 그 멘트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하면서 죽었죠. 내가 아테네에서 녹을 많이 받았는데 이 정치 체제를 그 결정을 부정하는 거는 이 정치 체제를 존중하지 않는 거니까 난 죽음을 맞겠다. 이걸 나중에 번역할 때 어떤 멘트로 번역을 했어? 악법도 법이다. 라고 번역을 한 거지. 왜? 얘는 진리의 절대성을 추구한 거잖아. 그럼 진리의 절대성 이게 공동체에서 내린 결정인데 그 진리라는 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이해가지? 그래서 죽을 말하잖아. 그래서 그 제자였던 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 아까 뭐 원수로 한다고 소크라테스 제자 누구야? 소프라노. 소크라테스 제자 누구예요? 플라톤 제자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소크라테스 제자 누구라고? 플라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플라톤이. 얘는 엄청 잘 나가던 귀족 집안 자제야. 그리고 엄친아예요. 얼굴도 되게 잘생겨. 소크라테스는 되게 추남이에요, 추남. 얘는 얼굴도 잘생기고 어깨도 넓고 레슬링대회 우승자예요. 그래서 뭐 지덕체를 전부 다 겸비한 당대의 엄친아였는데 소크라테스에 빠져가지고 소크라테스 죽고 나서 흑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 이전까지 막 정치계도 좀 기웃기웃거리고 했거든요. 왜냐면 집안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특히나 이제 그 재판 과정에 있을 때는 본인 말로 몸이 아팠다 그래. 사실 좀 이렇게 좀 외면하고 있다가 소크라테스 죽고 나서 굉장히 흑화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이 아테네 민주주의 이런 걸 다 까기 시작한 거야. 비판하기 시작한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잠깐만. 자, 스승을 죽인 그럼 지금 현실 세계는 내가 존경하는 스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나쁜 세계죠. 비천하고 하찮은 세계지.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은 어디 가서 죽어서? 하늘나라라고 하셨잖아. 미국 가신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승님은. 심지어 얘는 영혼이 불멸한다고 생각. 이 플라톤 사상에는 영혼은 불멸하거든요. 영혼이 불멸해서 어디로 가면 이상 세계로 가.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둘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죽고 나서 이렇게 딱 세계를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왜? 스승님을 죽인 이 아테네 민주 정치는 비천하고 하찮고 되게 좀 경멸에 마땅한 현실 세계인 거지. 그리고 스승님이 가신 영혼이 불멸하는 저 이상 세계는 뭐야? 본질이고 우월하고 그 이상적인 저의 관념의 세계인 거지. 이해가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데아의 세계라고 해. 이데아라는 겁니다. 그 이상세계잖아요. 이상세계. 말 그대로 이상형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형. 이거는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그 우리 동양 철학할 때 이기론 배웠죠. 이는 근원이고 까닭이고 현상의 본질이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상형이니까 자 남자의 이상형, 남자의 이데아 누구야? 남자의 이데아 예를 들어서 아무나 차은우. 남자 하면 남자의 이데아는 차은우잖아. 근데 현실 세계는 어때요? 현실 세계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상승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지. 현실 세계랑 이게 이상형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거는 만질 수 있어 없어? 접촉할 수가 없잖아. 근데 현실 세계는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세계인 거지. 요런 차이입니다. 요런 차이.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플라토닉 러브 들어봤죠? 플라토닉 러브. 처음 듣니? 플라토닉 러브 이상적 사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 이 플라토닉 러브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 단어를? 오씨.
정신적 사랑 얘기하는 거 정신적 사랑. 그래서 이 이상형은 닿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데아의 세계는 닿을 수가 없는 거니까 플라토닉 러브 하는 사람은 뭐야? 손도 잡으면 안 되죠. 정신적 사랑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플라토닉 러브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에서 주로 보편적인 이상 사랑 형태가 뭐였다고? 동성애 유행했잖아. 동성애. 처음 듣는 이유도. 그리스에서 그 이상적인 연애의 형태는 그냥 항상 그 마누라는 다 따로 있어. 마누라는 있는데 애인을 하나씩 두거든요. 근데 그 애인은 남자예요. 미소년이에요. 미소년. 그 여자를 애인으로 주는 건 제 여자랑 사귄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실제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그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정치 라인 같은 관계예요. 내가 이 얘를 좀 똘똘해 보이고 잘생겼어. 그러면 애인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후원해 주는 관계입니다. 얘가 나중에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겠지. 내가 내 정치 주요 세력이면은 그래서 내 라인으로 키워서 이제 키작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좀 친밀해서 대화나 정서적 교감까지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이 용어가 유명한 용어인데 이 클리엔테스랑 파트로네스라고 이 후원자를 파트로네스라고 하거든요. 파트로네스. 이 파트로네스 온 개념이 페이트론, 후원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고 클리엔테스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클라이언트, 고객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 기억하세요. 아, 시간이 없네. 쭉쭉 넘겨서 그래서 요 이데아의 세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동굴이라는 비유, 동굴의 비유를 듭니다. 동굴의 비유. 플라톤이 얘기를 하면서 동굴의 비유인데 자, 동굴이 하나 있잖아. 동굴 있잖아. 우리는 그 안에 그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벽만 바라보고 있는 죄수예요. 이런 세계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바깥에서 햇빛이 쭉 비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벽에 비친 세상의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야. 그게 우리의 현실 세계입니다. 이해가니? 근데 이 현실 세계는 어때요? 자, 이 커피가 있는데 커피가 앞에서 보면은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세우면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세우면은 이렇게 가로로 길게 생겼잖아. 그래서 현실은 어때? 본질은 이렇게 있는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이데아의 단면만 바라보는 거라고. 맞죠? 그냥 세상의 일부 그냥 그 측면만을 바라보는 거지. 이거 어디랑 비슷해? 이데아랑 이제 현실 세계가 동양에서 배운 무슨 사상이랑 비슷합니까? 성리학의 이기론이랑 완전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비교해서 나올 수 있겠죠.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근데 이제 용어만 다른 거지. 이데아라거나 이라거나 디라거나 현실 세계라거나 이런 용어만 다른 거지. 플라톤을 다 못했는데 소크라테스까지 시험 치겠습니다. 동양 사상 전체가. 아우 씨.